이거 왜 했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한번 했어요. 그죠? 돈에 대해서 한 두세 개 정도 한 건데, 하나는 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했고, 또 하나는 부의 인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한번 했는데, 요 책 보니까 되게 심플하게 정리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에 대한 그 방향성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책이어서 딱 보면서 아 좋다라고 생각했고,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해봤던 이제 세계사적인 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그 세계사적인 거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더라고. 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또 이제 우리가 그때 부의 어떤 역사를 볼 때 이렇게 봤었어요. 첫 번째 이제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넘어갔다가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가는 큰 흐름을 하나 봤거든요. 그 흐름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의 프레임에서 한번 다시 보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철학이나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까지 좀 얘기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했고, 요거 보고 나면 나중에 또 제가 볼 때는 철학만 해서 한번 또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철학이 어떻게 발전이 됐고 우리한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철학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네.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어려워. 그래서 야, 일단은 멜서스의 함정이라고 해가지고, 멜서스가 누구냐면 인구학자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모든 이론에 이 사람 다 들어가요. 메이서스. 예. 그래서 주택 관련돼 가지고 인구 정책은 다 이 사람 얘기입니다. 뭐냐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은 천천히 늘어나서 인구 폭발된다,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어렸을 때 들었던 인구 폭발이 이 사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난하게 살고, 인류가 줄어들면 부유하게 산다. 이게 이제 음모론까지 가는 그런 그래서 세계 정부가 생기면은 이제 사람을 줄이려고 할 거다, 뭐 이런 음모론까지 가는데,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멜서스의 함정은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맞았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16세기 1600년 이전까지는 이 그래프들이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바뀌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거랑 그다음에 먹고 사는 거랑 되게 이렇게 동일하게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부터냐? 산업혁명 때부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메서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 대항해 시대 이전을 좀 봐야 돼. 산업혁명 이전 시대를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가난해요. 가난해지면은 기근, 역병, 전쟁 이런 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감소해요. 그럼 적은 인구가 어차피 생산량이 땅에서 농업 시대였기 때문에 땅에서 생산하는 게 많아봐야 10% 20%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증산된 게 거기에서 똑같은 생산량을 가지고 인구가 적을 때 부를 누리다가, 또 부를 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사람들이 증가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증가하는데 생산량은 똑같으니까 또 가난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온 게 이제 우리의 역사다라고 한 게 이제 1600년대까지는 맞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럼 얘는 어떻게 극복이 됐냐 그랬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땅이 넓어졌죠. 대항해 시대가 있으면서 땅이 되게 세계관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이제 생산성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극복이 됐다. 이게 이제 멜서스 함정이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멜서스 트랩이라고 해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해요. 조금 늘었다가 또 내려갔다, 조금 늘었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까지 들어오는 게 이제 함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극복된 이후로부터는 계속 쭉 올라갔다. 이게 이제 영국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까만 게 영국이고 여기 파란 게 일본이고 여기 중국이에요. 중국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1950년대부터 좀 미국이 좀 밀어주고 여기도 이제 자기네들의 그 자본주의를 가다 보니까 이제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면서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요 분기점을 다 넘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요렇게 평평하게 오다가 역사적으로 갑자기 점프하는 도약의 시기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라고 해서 이제 이건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거고 계속적으로 생산이 증가가 되죠. 언제부터? 요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계속 생산량은 증가가 됩니다. 그게 이제 증기기관이랑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 생산하는 방법들을 되게 분업화시키고 그 다음에 집중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증가하는 거죠. 지금 솔직히 설탕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음료수를 사 먹어도 거기에 당류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의 고민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2%의 성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경제학자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연준에서는 2%의 인플레이션만 허용한다. 그럼 지금 왜 자꾸 금리를 올리냐? 물가가 6%, 10% 이렇게 뛰면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요 선을 따라서 쭉 왔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잠깐 보면은 좀 힘든 이렇게 요동치는 구간이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안정되게 쭉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금융의 정책인데 이 사람은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해도 된다. 성장을 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뭔가 뛰어난 생각은 없다. 경험에서 오는 지식이 축적된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왜 계속적인 성장이 있냐. 어쨌든 간에 이거를 기간을 이렇게 되게 늘려가지고 여기 쭉 펴놓으면 되게 가파르고 기간을 되게 늘려놓으면 완만해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성장을 쭉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성장의 요인은 네 가지다. 첫 번째가 재산권, 두 번째가 과학적인 합리주의가 생겼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본시장이 있었고 네 번째가 수송과 통신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네 개를 가지고 이제 역사를 설명하면서 잘 사는 나라는 요 네 개가 잘 갖춰져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한 가지만 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조화롭게 잘 돌아가는 나라가 잘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요 기준으로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를 다시 보고 영국을 다시 보고 미국을 다시 볼 건데 요런 기준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게 뭐냐가 이제 이번 시간의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수렵 채취에서 농경 사회로 오고 공업 사회로 오고 이제 탈공업 사회로 왔어요. 근데 첫 번째 뭐였냐면은 노동과 토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농경 수렵 채취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따야 됐고 그다음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토지예요. 그렇죠. 내가 지쳐가지고 못 움직이면은 못 가고 내 가족들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못 가고 그러니까 그 수렵하고 채취하는 거에 범위가 항상 있었고 모든 건 다 노동력이었죠. 그러다가 무슨 여기 이제 지식이란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야 저기 이런 데 가면 열매가 많다. 저런 데 가면 열매가 많더라. 이런 지식이었지 뭐 대단한 지식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농경 사회로 넘어오면서 땅도 중요하고 노동력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장이 발달되면서 이 저장이 화폐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쌀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주요한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작법이 어떻게 하면은 한정된 땅에서 생산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지식들이 계속 발전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보고 땅의 상태를 보고 뭐 이런 거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 이런 것도 예, 계속 연구를 하게 돼서 지적인 축적을 이게
가져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을 하나를 놓은 거는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공업 사회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농업 인구가 줄었는데도 생산량이 안 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전에는 땅에서 뭐 1000평이면 1000평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공장을 위로 세우죠. 수직으로 이제 세워서 거기서 이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증권이 생기고 은행이 생기고 보험이 생기면서 이제 금융권들이 이제 탄생을 했고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발명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되게 획기적인 발명품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상용화 되기까지가 이제 걸리는 시간들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탈공업 사회로 가면은 이 탈공업 사회라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번에 제가 7판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인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조 활동의 기본이 원래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뭘로 가요? 로봇이나 이제 자동화가 되고 사람은 이제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제공해야 저 사람들이 기쁠까? 어떤 것들을 해줘야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즐거워할까?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즐거움을 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자본이 더 중요해지죠. 토지랑 노동에 비해서. 그 다음에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주혁명이 있었고요. 산업혁명 이전에 이거 뭐냐면은 돌아다니다가 이제 정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수렵 채취할 때는 이렇게 따먹다가 이 사람 죽어요. 그럼 이 사람 여기다 놔두고 딴 데 가서 하면은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같이 살기 시작하면 여기 땅에 정착하면서 이 사람 죽어. 그럼 이 영혼은 어떻게 돼? 이 원시인들 입장에서는 죽었어요. 그럼 이 영혼들이 여기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누가 생기는 거예요? 주술사가 생기고 종교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사회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관료제가 나오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혈통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클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그 왕족계의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영국에도 아직도 이제 서열 몇 번 있는 게 이제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요번에 엘리자베스 죽었지만 이제 아들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아들 다음에 누구냐? 아들이 또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냐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힘으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되냐면은 칼로 싸우던 사람들이 총으로 싸워요. 그리고 활로 싸우던 사람이 총으로 싸우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예전에는 힘을 길러가지고 힘으로 이겼어야 돼요. 칼도 막 이렇게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총이 나오면서 총이 이렇게 조금만 배우면은 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버티기 힘든 게 점점 돈이 없어지는 거, 그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버티는 게 서방에서 계속 돈을 지원해주고 무기를 지원해주니까 지금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힘이 센 사람이 진짜 센 건데 지금은 돈이 있는 사람이 진짜 세지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재산권, 이 돈이 얼마나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재산권이 언제 생겼냐 했을 때 이제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게 이제 애들 공부하는 이겁니다. 대헌장. 이게 왕의 위험이 점점 떨어지는 그거에 이제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거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산권이 생겼다라는 거를
영국의 세 가지 사건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대헌장이 뭐냐면은 왕이 재정을 잡고 막 세금을 막 걷어들이니까 귀족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명분 없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생긴 게 이제 보통법이라고 하고요. 예, 커먼 러우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보통법, 일반법 이렇게 해석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커먼이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은 이 커먼 로우가 뭐냐면은 보통법이 뭐냐면은 왕 맘대로 판결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동안 판례들을 축적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판례들은 판사가 하겠다. 의회를 통해서 판사가 하겠다. 그래서 왕 맘대로 판결하지 말고 그거는 판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게 만들자 한 게 보통법이에요. 그래서 왕에게서 사법권을 하나씩 뺏어갑니다. 이 돈 문제로 이제 의회와 왕이 갈등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왕이 자기의 그 사법권들을 점점 좀 내주고요. 입법권을 점점 내주면서 영국의 지금 의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세금 받은 거 이득 다 토해내고 네 맘대로 재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문화하고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하고 이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같이 가는 게 형평법인데 형평법은 뭐냐면은 여태까지 일반적인 판례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그건 왕이 해라. 그거는 왕이 하는데 여태까지 판례가 와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판결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판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왕이 판단하지 말고 그동안 판례에 따라서 처분을 맡겨라. 이게 보통법. 그 다음에 새롭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판례를 해라. 이게 형평법.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영국의 법의 핵심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시민법은 뭐냐면은 이제 그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생긴 법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법은 이제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좀 따르는 편입니다. 일본이 독일법을 따랐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초는 여기다가 두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통법과 형평법을 가지고 이제 하나 가져온 거죠. 재판하는 권리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의회에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영국이 가고 있는데 이 에드워드 코크라는 사람이 이제 의사에 관한 판결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의사협회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보통은 의사협회가 세기 때문에 의사협회 편을 들어주는데 이 에드워드 코크는 원칙대로 하라.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더 세다고 이쪽에 편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왕의 권력이랑 이 권력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바꿔라 하는데 못 바꾸죠. 안 바꾼다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법이란 건 이렇게 가야 된다. 독립이 돼야 되고 사법권이 입법부나 행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하고 사법부의 위치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권리청원까지 가는 거고요. 이 권리청원에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권리청원 이후에 이렇게 전쟁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하고 전쟁을 하고 스코틀랜드에서 전쟁에서 지니까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또 의회에 소집합니다. 그랬더니 의회가 야 전쟁할 땐 네 맘대로 해놓고 왜 배상금은 의회로부터 거두라고 그러냐 해서 또 안 해주고 또 그래가지고 또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의회파하고 왕정파하고 거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의회파가 이겨가지고 목을 치죠. 그게 이제 청교도 혁명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턴 무슨 뭐 신앙 고백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영국의 교회가 국교가 성공이에요. 근데 여기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 안에서는 야 어차피 저기 교황청에서 카톨릭에서 나올 거면 제대로 우리 종교개혁하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파였는데 청교도파에서 그냥 우리의 제대로 된 걸 해보자, 우리만의 제대로 된 걸 해보자 하는 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 저기 스코틀랜드 보니까 거기가 이제 칼빈 쪽을 잘 받아서 그거 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그쪽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청교도파도 두 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망합니다. 다시 크로멜이 독재를 하면서 야 너네가 또 독재할 거냐 우리가 독재할 거냐 아예 모르겠다 다시 왕 갖다 놓자 해가지고 왕을 다시 갖다 놓는 게 이제 왕정 복고고, 그 왕정 복고 이후에 찰스 2세가 또 다 죽입니다. 넌 우리 아버지 죽였지 나쁜 놈들 해가지고 또 피바람이 불죠. 그래서 다시 혁명이 일어난 게 명예혁명이고요. 그때 이제 권리장전이 나오면서 이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확립이 이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청교도 쪽을 한번 공부하면 또 재미있어요. 그때 말씀을 좀 기회가 되면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왕권 신수설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았다 이거였는데, 그렇죠. 신으로부터 받았지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네 맘대로 쓰면 안 되고 의회에 항상 거쳐야 된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겁니다. 이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존 로크가 딱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국가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국민은 그 국가를 바꿀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년 참지만 똑바로 못하면은 투표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피바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면서 5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5년이든 4년이든 우리는 이 정권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5년 버텨보겠어까지 가는 게 굉장한 성숙이에요, 사실. 지금 엄청 대만인데 뉴스에 안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너무 놀란 게 탄핵 집회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집회를 해가지고 뒤집어 엎자가 아니라 그냥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나는 게. 만약에 지금 막 몽둥이 들고 청와대 쳐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아유 그건 안 되지.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 권력의 이 순환을 해주면 나라는 이제 편안하게 평화롭게 가는 거고, 이게 저게 안 되면은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권력이 이양된 건 뭐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정부에게 준 거다. 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정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정부가 나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든지 정부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회계약설이에요. 이게 되게 유명한 사회인데, 홉스, 로크, 루소 해가지고 사회계약설 그 나오는 되게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자연에 있는 거는 모두 인류 공동 자산인데 여기에 이제 노동이 들어가면 사유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상에 이제 뭐 사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연상에 있으면 이 사람 건데 이 사람이 울타리 쳐서 자기 걸 만들면 소유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과를 땄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딴 거에 대한 그 노동력으로 소유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제 토지까지도 사유재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지만 요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1600년대에 생각할 수 있는 생각으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영국에서는 지지를 못 받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는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이 이제 존 로크가 얘기했던 사상들을 자기의 어떤 인권 선언에 다 녹여놓고 독립선언문에도 이 사람의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 미국 사회의 어떤 그 사상의 주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통법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요.
이 일반법이라고 하는 이 주황 색깔이 이제 영국의 영향을 받은 보통법들이고, 그다음에 시민법이 저 독일의 영향을 받은 전반적인 법 체계예요. 뭐 혼합법이나 이거는 이제 이슬람. 이슬람 같은 경우에 저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다 이슬람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시민법 아닌가요? 예, 시민법이요.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네. 그 독일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와서 했지만 예, 바탕은 여기에 것이죠. 지금도 뭐 헌법 하는 사람들끼리는 논쟁은 항상 있어요. 예, 맞아요. 그거는 그분들한테 맡기고 또 하나 이제 과학기술이거든요. 네네. 과학기술이 뭐냐면은 카톨릭이 있으면서 계속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지구가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 거고, 맞아. 그거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왜 여기에서 나오게 되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끌어옵니다. 철학자니까. 그러니까 두 번의 이제 철학자가 이제 끌려오는데, 한 번이 플라톤이 4세기 이전에 서로마 제국이 있을 때 플라톤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처음에를 만드는데 좀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를 거의 이제 영향력을 줍니다. 그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생각을 되게 이렇게 정형화시키고 체계화시킨 다음에 이제 중세 봉건제 교회에서 이제 스콜라파라 그래가지고 신학을 바탕으로 철학을 풀어내는 거를 스콜라파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요런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주교가 도그마가 되면서 이거에 대항하는 사람들 다 종교 재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기 프톨레마이오스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지구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돌아간다. 근데 이 돌아가는 거를 중심으로 행성도 요 중심을 다시 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한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지구가 중심에 있고 지구를 도는 궤적이 있고 이 궤적을 돌면서 얘네들도 다시 한 돈다. 번씩 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얘기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코페르니쿠스나 이제 베이컨이 아는 것은 힘이다 하는 그 합리주의의 그 저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전제 두 개가 맞으면 밑에 있는 전제가 맞다. 그래서 3단 논법, 연역적, 여기 뭐 귀납적 예, 그 사고였는데, 연합적 사고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귀납적 사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증명 안 된 거를 진리라고 정해 놓는 것 자체가 우상이다. 그래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4가지 우상론이 있고요. 그래서 참인 전제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증명을 해 나가면서 이 증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가 이제 합리주의의 어떤 시초예요. 그래서 과학적 합리주의가 이제 베이컨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티코 브레나 케플러 법칙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갈릴레오, 뉴턴, 헨리로 오면서 이 만원경이 발견이 됩니다. 만원경이 발명이 되고, 이 만원경으로 천체를 추측하면서 이제 이 천동설이 이제 부정이 되고 지동설로 바뀌는 그런 걸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인쇄술을 하고 또 이제 같이 가는 게 이 천체에 네. 관한 에디슨이다. 네, 에디슨이죠. 에디슨인데, 에디슨이 이제 뭘 했냐면은 전기. 전구를 발명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전구를 발명한 게 아니라 전구 사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험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이 전기등을 발명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야블로 지코프라는 사람이 파리에서 이제 아크를 쫙 등을 이렇게 해서 등을 밝혀봤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왜 이게 지속이 안 되냐면은 돈이 없어서. 그리고 조지 윌슨 스완이라고 영국에 있던 사람이 이미 에디슨의 전구하고 똑같은 체계의 전구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이제 조금 늦게 발명을 했는데, 이 발명했냐 개량한 거냐 말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발명을 한 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을 누가 도와주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 모건이라는
자본가예요. 음.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그 사람이 이 전구 사업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전구 사업이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발전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 발전기로부터 송전망을 통해서 전구까지 밝히는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전구 하나 파는 게 중요한 게 엄청 아니라. 큰 사업인데. 예, 그러니까 전구를 팔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갖춰야 되는데 이 갖추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 이 돈을 이 사업가가 대기 시작하면서 에디슨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 발명가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직류냐 교류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류는 멀리 못 보내요. 동네에서만 보내는 거, 발전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류가 점점 대세가 되기 시작하는데 에디슨은 자기가 발명한 게 직류이기 때문에 계속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오 톰슨이라는 사람이 교류, 직류 다 우리는 다룬다 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잠식해 먹어요. 에디슨이 맨 초기에 만들어놨던 시장을 잠식해 먹으니까 JP 모건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얘한테 그냥 맡겼다가는 망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야, 투자한 돈이 수거가 안 되는데 얘 그냥 냅뒀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둘을 합병해서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을 만든 거죠. 그래서 GE가 있는 거예요. 여기 최근에 중국에 넘어갔는데 그래서 변압기를 발명한 사람도 이쪽으로 좀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얘를 안 말려가지고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은 에디슨 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틀렸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발명가가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런 자본가들이 이 산업들을 잘 살려간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다 자본가가.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비용이 있고 위험이 있고 정보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다 어떻게 만드냐? 자본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자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자본 시장의 금융 시스템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발명하고 펼쳐낼 수 있는 거고 자본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냥 발명한 사람이 발명해가지고 그것만 한다.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소니가 그 디스크 비디오 테이프 만들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상용화가 안 되니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용화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게 자본이고 그 자본을 가지고 더 확장시키는 게 이런 자본가들의 역할이다, 주주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교통통신이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저기 하네요. 나중에 한번 손을 봐야겠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석유가 가는 길이잖아요. 네. 이 길에 이제 증기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운하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만약에 배만 타고 다녔으면 이러한 식의 항로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배가 끌고 가든지 뭐가 끌고 가든지 이렇게 끌고 가서 요 좁은 데를 통과를 하잖아요. 이거는 바람으로 사람의 힘으로 뭐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동력의 힘으로 여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통신수단이 굉장히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노예가 곡식을 먹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탄수화물 먹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중세로 오니까 풍차가 생기고 물레방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증기 엔진이 생기면서 바다를 많이 다닐 수 있고 그 다음 육지는 다 또 기차로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통이랑 통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달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노예를 쓰던 게 이제 기관을 쓰게 되는 거고 석탄에서 이제 석유로 바뀌는 것 뿐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증기 기관이 지금은 이제 석유 엔진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또 이제 전기 모터로 바뀌고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 축이 점점 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에는 석유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갖춰졌던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그렇게 공급망이라고 하는데 그 공급망이 끊어지니까 지금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안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하던 것들이 이제 막히니까 네. 지금 뭐가 되냐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실업이 완전히 줄어드는 거죠. 예전에는 중국에서 들여오고 밖에서 들여왔던 것들이 자국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되니까 실업률이 줄어들고 지금 인력난이 생기면서 네. 미국에서 이제 실업률이 줄어드니까 야 이제 돈을 올려도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되겠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지금 글로벌에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올랐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실업률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만 지금 행복한 거고, 미국은 여태까지가 우리가 달려왔는데 모르겠다, 너네 모르겠고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 어머. 세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죽을 수는 없어.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알아봤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재산권이 어떻게 생겼고, 예. 그래서 재산권이 없어서 힘든 나라들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중국도 제가 볼 때는 재산권이 제대로 아니야. 확립이 안 돼 있어요. 뺏어버리잖아. 예. 그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임대 시스템이지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한계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합리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너무 선동들을 잘 당해.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막 그런 거죠. 잘못됐어.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집회를 나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제대로 알고 나가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고민을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나가는 거냐, 아니면 그냥 우르르 나가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거냐. 그리고 저는 아직 합리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좀 더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자본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이렇게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조금만 알아도 사람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인데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좋아요. 맞아. 교통하고 통신이 엄청 잘 발달돼 있고 인터넷이 아마 세계에서 거의 상위권이에요. 네. 예전에는 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인터넷이 이렇게 빠른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요즘엔 중국이 좀 또 빠를 수도 있는데 중국은 이제 그런 사생활 보호가 없으니까 쭉쭉 뻗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천천히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국토가 작다 보니까 솔직히 예전에는 부산 갈 때 차로 갈 때 뭐 5시간, 6시간 걸렸는데 지금 KTX만 타면 한 2시간 정도로 왔다 갔다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는 것보다는 더 유용하고, 그래서 이런 통신이랑 이런 수송이 발달이 우리나라가 지금 좀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직 자본시장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지식이나 합리주의는 저는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지금 같이 나누는 이유도 합리적인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자꾸 돈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거나 너무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적당히 보시고 돈을 좀 하인처럼 부려 먹어야 되는데 너무 상전처럼 대하거나 아니면은 악의 축으로 보고 너무 멀리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책 한 2번 정도 더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시각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신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뭐 이제 또 다른 뭐 역사나 이런 걸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